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입니다. 한편 여야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토크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시고 혼돈의 탄핵 전국 상황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임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임미애 의원님은 대구 경북 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신데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당시에도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소회랄까요?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이 벌인 그 친위 쿠데타를 처음 경험한 거거든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는 있었지만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건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분이 여전히 대통령실에 건재했었고 여러 구속된 종범들의 구속이 벌어졌고 그 사건의 우두머리가 대통령이다라고 명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3일이나 체포하는 데 걸린 것을 두고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렇게 불안감을 갖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권력기관에 상당한 곳에서 곳곳에 대통령의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길어 보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국가기관이 각자의 역할들을 따박따박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길어 보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모든 일은 제 갈 길을 찾아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당하기까지 체포당했다 동의 안 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자진 출두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요. 자진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유혈 사태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라고 주장을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담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과정을 보면서 1차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임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이분이 평생을 검사로서 살아왔잖아요. 불법인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단을 하지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법원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의 판단 여부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것인가.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계엄령 선포할 때의 당당함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서 어디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서 오히려 당당하지 않고 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의원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국가기관을 모두 다 부정을 해요. 국회도 부정을 하고 사법부도 부정을 하고 헌법재판소도 부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부정을 하고 모든 국가기관을 부정하면서 국기를 흔든 건데 자신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그것에 상당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과연 이 상황이 정상적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의원들 포함해서 2차 체포영장 집행되는 날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 22명 이상 최소한 보인 사람만 확인된 사람만 22명 이상이 집결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나 판사 출신들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김기현 의원도 그렇죠. 있었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이른바 말하는 방탄에 참여한 모습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분들이
정말 그것이 옳아서 그 현장에 갔을까라고 되물어보는 것이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불법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갔느냐. 저는 이분들은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간 것이지 정말로 대통령에 대한 이분이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정의감이 넘쳐서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그 자리에 갔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행동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음 선거 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네. 말은 또 한번 뒤집어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방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고 동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한 43일간의 그 시간을 보면서 처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줬던 모습하고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처음 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되고 국회에서 만났을 때 의원들이 저희한테 보여줬던 모습은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상황에서 계엄령이라는 게 말이 돼? 계엄령을 부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부당하다라고, 이건 불법이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탄핵 국면에 들어갔을 때 이분들도 심정적으로는 동조하는 모습을 꽤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지금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시간이 쌓이면서 지역의 지지자들로부터 이 거센 항의와 당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다음번 공천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모종의 압력들이 노골화되면서 이분들의 행동 반경도 굉장히 좁아지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금 시기는 어쩌면 종잣돈을 버는 시기? 사람이 돈을 모으려고 하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종잣돈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미 대선으로 넘어가 있는 거고요.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지지자들을 모아야 된다는 일종의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로 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특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어쨌든 제대로 된 수사, 다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특검이 실행돼야 했는데 이 의원님 보시기에 특검에 꼭 필요했던 사항, 그다음에 왜 특검이 지금 상황에서 해결이 돼야만 했던 것인지 말씀 좀 주실까요?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가 다루어지는 거고요. 형사법정에서 지금 공수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건 형사법적으로 내란죄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좀 포괄적인 그리고 거기에 외환죄의 혐의가 뭐 추가될지 안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좀 광범위한 차원에서 어느 경계를 넘어서거나 뭐 이렇게 좀 자유로운 수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좀 특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자, 이제는 전체적인 얘기를 떠나서 우리 지역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우리 TK의 목소리라고 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비판적인 목소리, 그다음에 또 한쪽에선 지지하는 목소리 다 하는데 우리 지역 이 서울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에서 비치는 모습과 언론에 비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민심, 언론에 등장하는 것과 거의 뭐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실제 민심과 다른 지표라든지 언론에 등장하는 지역 민심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괴리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에 올라가서 한 7개월 정도 됐나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깜짝 놀라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지역 언론의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고 그 언론들이 다수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서 대구 경북 특별공항, 그러니까 신공항 관련해서 당시 홍준표 시장이 주장했던 것과 그러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시장의 주장과 기재부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달랐다는 것을 확인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서울의 언론지는 그것을 다루어 주는데 시장이 일종의 거짓말 내지는 이것을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들한테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지방의 언론은 이것을 다룰 때 이렇게 다루는 거죠. 중앙정부가 공항 건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다루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입장이거든요. 똑같은 사실을 두고 하나의 사실을 두고 이것을 다루는데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하고자 하는 언론사가 있는가 하면 그것에 자신의 의도를 집어넣어서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있고 그런 언론사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저는 대구 경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대구 경북 사람들 사실 이해를 잘 못하기도 하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사람들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인데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서울에서 지역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쪽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일이 1도 없는 거고요. 점점점 대한민국에서 대구 경북은 정치권에서는 관심이 점점점 줄어드는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경험해 보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경험한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 중에도 상당수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냥 대구 경북은 하나의 정치적인 색깔로 퉁쳐서 넘어가고 그렇게 정치권에서 이해되다 보면 이 지역 주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문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문제가 깊이 있게 다뤄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안 하나를 통과시킬 때도 이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협상 카드로는 쓰일 수 있지만 정말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 법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논의되는 경우는 제가 사실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거죠. 네. 뭐 이렇게 가다가는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TK 자민련 된다. 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부쩍 또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지율만 보면. 네. 그런데 앞에 질문 드린 것과 연결이 되지만 TK 지역의 목소리는 국민의힘에서 잘 반영하느냐면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그렇게 잘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지역적 기반은 TK라고 하지만 꼭 지역적 기반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정치학자들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념 기반으로 그것도 그냥 우파 이념이 아니라 극우라고 얘기되는 정말 예전에는 극히 일부였던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와 결합이 되어 있는 현상, 그렇게 가는 현상. 그리고 국힘당 내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나라고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 소수가 있지만 방향은 그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는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끌려가는 건 맞고요. 이 대한민국의 보수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싫어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없어지길 바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건강한 보수는 필요하고 이 보수의 힘은 커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가 과연 정상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그러면 우리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요. 그런 징후는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바이든 날리면 사태, 선거 전에는 왕자를 쓰고 나왔던 사태. 그 이후에 어떤 뭔가를 잘못했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정치권의 모습보다는
그것을 감싸주기에 바빴던 것이 국민의힘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근데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리를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언젠가는 끊어줘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은 해야 된다. 보수가 어떻게 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대한민국의 이 성장을 끌어내는, 견인해내는 보수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질문이 더 드리고 싶어졌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탄핵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부딪혀 보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그렇죠. 제일 잘 느껴볼 수 있는 지점이 옛날에 계엄 해제할 때였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그다음에 탄핵 소추 표결할 때도 그렇고 탄핵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 온도차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설득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 이야기는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느낌이 좀 네. 오실 텐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2월 3일 그때 이후로 점점점 이분들의 얘기가 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 그리고 요지부동으로 가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개인의 거죠. 선택일까요? 아니면 밀리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제가 요즘 느끼는 거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심각하게 부조화, 그래서 소위 인지 부조화 상태라는 말을 제가 눈앞에서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할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때로는 나도 어쩔 수가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 막 이렇게 소나기가 막 퍼부으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 이렇게 방어적인 발언과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본인들이 정말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사태가 진전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들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괴감을 느끼는 듯한 느낌을 얼핏 비추시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계시고요. 우리도 미칠 것 같아. 지역에 내려가면 막 이제 연락이 와서 왜 대통령실 안 가냐, 왜 광화문 안 가냐, 왜 집회 안 와서 연설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이거는 아니지 않아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의도에 오면은 이 온도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답답해 내지는 조금 기다려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원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방향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는 있다. 저는 나경원 의원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권성동 의원도 뻔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다 법으로 먹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법으로 먹고 사신 분들이 더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법으로 그렇죠. 빠져나가고 법으로 버티고. 이분들이 온 국민을 법조인을 만들 생각인지 사실 체포적부심을 우리가 신청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판사들도 체포적부심이 1년 가야 몇 건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속적부심은 많이들 해보지만 그래서 온 국민이 체포적부심이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집회할 때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여러 퇴진 집회들이 있었습니다만 12월 21일 날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시위를 했었는데 조금 상징적인 시위가 됐습니다. 임미 의원은 농민 출신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농사 짓고 지금은 이제 의정 활동하신다고 못하시지만 농사를 쭉 지으셨고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남다르죠. 제가 그 현장에 가 있었고 농민들의 투쟁은 늘 외로웠거든요. 그 남태령 고개를 그날 처음 넘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2016년도에도 넘으려고 했는데 못 넘었었어요. 그때 그 백남기 농민도 사망하고 그런 시점에. 근데 제가 뒤늦게 현장에 갔을 때 의성에 있다가 현장에 올라간 거였는데 깜짝 놀랐던 건
사실 트랙터는 있었지만 농민들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양한 깃발들이 그 현장을 메우고 있었고 시위하는 현장이 어디였냐면 수방사 바로 앞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사회 혼란이라는 이유로 2차 계엄이 발표될 여지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좀 있었는데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늘 외롭고 고립되었던 농민들의 싸움이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 청년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계약직, 비정규직 이런 노동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게 농민으로부터 시작은 됐지만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후원 물품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가장 추운 시간에 가장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낸 연대의 공간이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남태령 농민 집회 두고 윤상현 의원이 다음날 난동 세력은 몽둥이가 답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저쪽에 가서는 엄청난 열렬한 성원을 받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임 의원님께서 윤상현 의원 징계안 발의하셨는데 네. 한 말씀 왜 그러셨는지 말씀 짧게 듣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좀 일찍 하고 싶었는데요. 하필 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있어서 좀 발의하는 시간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인이 이런 욕설을 퍼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난동 세력 그리고 그들에게 가해져야 할 건 몽둥이다라는 식의 발언이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이건 생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입으로 꺼내면서 소수의 지지 세력들의 환호를 받으려고 했다는 게 저는 정치인의 자질로서는 빵점이다라고 봅니다. 네. 계엄 발동을 하고 난 뒤에 계엄 해제하고 난 뒤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국힘당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걸 보면 정당 지지율만 보자면 역전됐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지만 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는 수치를 가지고 뭐 논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민주당의 지지가 좀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는 그래도 다시 결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점에서 부족했던 점들이 있는지는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좀 깜짝 놀란 거는 김문수 후보가 여권의 대선 주자 1등으로 등극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지 성향이 어떤지를 분명히 드러나는 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다수의 이제 우리가 구구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게 아닌가. 그러니 김문수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주자 1등으로 등극하게 된 그런 결과가 아닐까 봅니다. 네, 애써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만족 안주하면은 네, 안주 안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를 내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까요? 이게 말씀 못 하시는군요. 너무 오래 이재명에 걸렸죠.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그런 면에서는 네. 일찍부터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일찍 이 내부는 이미 대선으로 상황을 바꾸었고 탄핵이 될 수밖에 없고 구속이 될 수밖에 없고 구속이 되고 나면 중형이 선고될 거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분들은 대선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래서 이재명에 집중을 하고 이재명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거부하는 정서들을 최대한 모아내자라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고 네. 보거든요. 그런 성공했군요. 면에서 좀 성공한 거죠. 네. 네. 가끔 지금 우리 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플랜카드 많이 붙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러분들의 카톡을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플랜카드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피곤한 거 알겠는데 이건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SNS에 내란 관련 가짜 뉴스 퍼뜨리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을 일반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너무 많이 나갔다. 이거는 오히려 조금 삼가했어야 되는 정도의 수준에까지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가짜 뉴스 심각한데요. 그래도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거다. 전국민 카톡 검열이라고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게 만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끔요. 프레임을 전환해내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것의 심각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유튜브에 집중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선거 조작에 아주 심취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짜 뉴스가 대통령의 인지 능력까지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짜 뉴스의 유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을 그걸 가지고 검열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는 거 보면서 놀라워라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 프레임에 우리가 다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짜 뉴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역에 내려왔을 때 지역의 주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제주항공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이 모두 다 70억을 받기로 했다. 1차로. 아닙니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진짜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사고가 무안에서 벌어진 일이 호남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현 정권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간 사고인 것처럼 그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가 일반인들한테 횡행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단지성으로 걸러낼 수 있는 이 어떤 힘이나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검열이라는 프레임으로 그것을 공격한다는 거는 저는 여기에 저는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정치인들도 조금 세련된 워딩이 말을 쓰면 어떨까? 왜냐하면 사소한 단어 하나가 잘못하면 그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하니까요. 네. 그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정치권 보수층 결집세 확실히 강화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해석은 여러 해석을 만들어내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했다고 보는데요. 지금도 계속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헌재에서 빠른 신속한 심리를 할 때마다 국힘당에서는 왜 이재명 재판은 빨리 안 하느냐. 하나는 완행열차 타고 하나는 KTX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민주당 차원에서 이런 공격들, 이재명 리스크, 기타 등등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문제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인지 뭐 당에서 얘기되는 거 있으면 말씀 듣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 이미 이 공이 재판부로 넘어갔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재판부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석 달 동안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것을 재판부가 얘기한 거고 저는 재판부가 조기 대선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자신의 역할을 따박따박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재판부의 일을 하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네. 한 번도 어떤 사람은 가짜 뉴스 아니냐고 되물었을 만큼
이번 계엄 사태, 내란 사태에는 참 많은 충격을 줬고 지금도 그 충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도민들한테는 다른 면에서 충격이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출신 두 명의 대통령이 연달아 탄핵을 당하는 일을 또 겪어서 잘잘못과 공과를 모두 떠나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마음 상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도민에게 이번 탄핵 정부 관련해서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지 임 의원님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되던 날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일단락 지워지는 듯한 느낌 들어서 홀가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국민들은 갑자기 계엄이란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정치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마음이 착잡한 그런 이중의 감정을 가졌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의 이 시도민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가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그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이것이 일치하느냐를 두고서 판단하는 경향이 아주 갈수록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에게 쏟아지는 정보가 과연 나의 믿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 그리고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열어놓고서 생각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를 좀 스스로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언론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토크는 혼돈의 탄핵 전국 속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여러 가지 지점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